우리가 이제 중국에 그동안 너무 많이 뒤었기 때문에 중국은 안 되는 나라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 환기를 하나 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중국 애들이 경제 정책도 카피를 했다.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이거를 꽤나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어떤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또 지수가 뭐 그 한 2, 3주 사이에 뭐 30% 가까이 오르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팔로우업을 했는데 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게 진짜 실효를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성 있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정리를 해서 2조 7천억 위안 정도의 부양책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각각 2조 3천억, 4천억 위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하고 지방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하면서 붕괴를 시킨 거죠. 세 가지 레드라인을 통해서. 네. 더 이상 이걸로 성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중국 정부가 그 부동산을 죽였는데 부동산을 죽이니까 소비 심리까지 같이 죽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돈 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축하죠, 그냥. 네. 그래서 실제로 저축률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려웠고 이제는 중국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제 집값을 좀 올리더라도 소유 부양과 심리 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일단 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근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왜 옛날에 안 하고. 그게 중요하죠. 예.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약간 그 뉘앙스 힌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려고 했어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경기부양책 타이밍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리는 이미 옛날에 됐죠. 네. 가격이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처음부터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반등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그 왜 이 시점이냐? 결국은 따져보면 뭐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부양을 하는 바로 앞에 있었던 흐름은 미국의 비컷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중국 정부 안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오늘 아주 재미난 지표들이 몇 개 나왔어요. 방금 전에 이제 발표된 지표들인데 중국의 미국 수출이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8.7% 증가였는데 이번에 2.4%로 증가했고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840만이 160만으로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선거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또 트럼프가 됐을 때 수출이 어떻게 될지 좀 밀어내기는 한 것 같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걸 좀 준비하면서 밀어내긴 했고 갑자기 근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신규 대출이 나오는데 900만 위안 같아요. 달러인지 위안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900만 위안이었는데 지금 1,590만 위안으로 엄청나게 늘었죠. 거의 배 가까이 늡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왜 이 시점이냐? 미국이 완화 결정, 그러니까 긴축을 풀고 완화 결정을 하면서 공간이 열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혹시 자기네가 혼자서 완화했다가 위안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러면 좀 골치가 아프죠. 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미국이 딱 방향성을 금리 인하 쪽으로 잡게 되자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딱 보십시오. 미국 비컷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얘네 못 믿어. 그동안 하는 거 보면 한번 반짝 올랐고 다시 빠지잖아. 이제 끝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날 것 아니라고 보는 게 아마도 이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은 다음 차기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중국의 정책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확인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람포한 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합인포맥스에서 발표해 주신 건데 부채를 발행할 여력이 비교적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딱 그거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거든요. 블룸버그나 이제 몇몇 언론사들이 야 얘네 부양책 엄청나게 쓸 거야 하면서 10조 위안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카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10조 위안 써가지고는 사실은 10조 위안 한 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얘기했던 대로 2조 7천억 위안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더 풀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반등한 게 네. 이런 시그널들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부채를 발행할 여력이 비교적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가 올해 더 많은 반주기적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 반주기라는 건 주기, 사이클에 반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즉 사이클이 밑으로 하향하면 위로 올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중국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중국이 그동안 전 산업 영역에서 해왔던 것이 이 통화 완화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경제가 WTO 체제 이후 들어온 이후에 여기까지 성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서구의 앞선 체제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했고 그것들을 재생산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피했기 때문입니다. 네. 카피를 매우 빨리 하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로바로 카피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 끝나고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월급 2-3배 주겠다고 하고 오라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이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계속 일종의 카피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하는 정책의 흐름들을 보면 금융 정책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올해 초라든가 이럴 때 이미 풀었어야 돼요. 중국 경기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난 게 이번에 9월 말 이전에 한국에 나오는 중국 전문가들의 중국에 대한 발언들을 한번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요. 끝났다 해요, 결론은. 맞아요. 예. 요약해 회사라고 보면 많이 들겠었어요. 네, 이제 끝났다. 이제 중국 완전히 끝났다. 진짜 완전히 끝났어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중국을 매일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는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때부터 지금 부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양이 이렇게 늦어진 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9월이 네. 아니라 7월이 아니라 9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는 거 보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이 물건만 카피하는 게 아니라 정책도 카피를 하는구나. 그래서 일본이 했고 그리고 미국이 했던 이런 완화적 스탠스를 취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성 중에 하나는 주식 부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카피를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GDP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큽니다. 미국의 GDP 규모는 약 한 27조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중국의 GDP 규모는 약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GDP 규모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독일이나 중국보다 크거든요. 네. 근데 주식 규모로 보면 독일이나 일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27조인데 주식시장 규모는 이거 분석하는 데 따라 틀리고 매일같이 이게 잔고가 바뀌니까 토스증권에서는 이걸 한 70조 달러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23년도치만 봐도 40몇 조 달러 이랬었는데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시가총액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70조 달러라고 하면 GDP 27조 달러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자, 한국 같은 건 어느 정도죠? GDP 수준이에요. 약 한 2,400조 정도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GDP 1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럼 중국은 주식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GDP가 17조인데 약 주식시장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GDP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 정도로밖에 추정이 안 되죠. 상장된 기업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상장된 기업 숫자는 미국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미국 시장 70조 달러면 7배 차이인 거고. 그리고 보통은
주식시장 총액이라는 게 GDP 규모와 연동해서 가는 경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GDP 대비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 우리가 따지는 게 이게 버핏 지수라고도 하고 뭐 예전처럼 딱딱 맞진 않아요. 이제 GDP가 예를 들자면 국내 생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국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애플 쓰고 구글 쓰고 안드로이드 쓰는 건 다 사실은 미국 기업의 매출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GDP가 옛날처럼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친 기준이긴 합니다만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좀 유효한 그 어떤 시장의 볼륨이나 그 자체적인 경제 체력 대비 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주식시장 규모가 너무 적어요. 약간 너무 중국은 특수하게 공기업 같은 사기업이 많다 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 나올 때 뭐 2조 아까 2조 7천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네. 보험, 증권 그리고 금융 펀드 네.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장 밖으로 못 나가게 조치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그 은행들이 많이 어려워서 갖고 있는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는 네. 예를 들어 너희가 유동성으로만 갖고 있어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5천억 위안을 담보로 잡아서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대신 그 돈으로는 주식만 사야 돼. 그렇죠. 와 이건 정말 너무하지, 중국이니까 가능한.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그동안 너무 많이 뒤었기 때문에 중국은 안 되는 나라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 환기를 하나 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중국 애들이 경제 정책도 카피를 했다. 미국과 일본한테서 카피를 했는데 근데 얘네는 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 편하게 주식시장 밀어주기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 대비 약 한 4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장중에는 뭐 4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끝이 아닐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가 이거를 꽤나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람포한 부장이 향후 2년간 개혁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 여기서 뭐가 느꼈냐면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는 조치를 2년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증시의 우상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까지는 아니고 한 열에 한 6 정도는 근데 이런 모멘텀이나 상승이 연말까지 가고 다음 해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거야.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추가적인 우상향. 제가 중국의 정책 방향은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지금 밀어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가격이 너무 떨어진 걸 회복하는 건 오케이인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그쪽이 아닌 게 근데 그 부동산 시장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면 50조 정도가 돼요.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10조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산시장 하나가 뭉개졌고 너무 뭉개지니까 이걸 조금 세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갔을 때 그 학습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도 망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망했고 자기네가 한번 딱 이렇게 그 선을 그어 보니까 자기네들도 결국 휘청했고 여기서 더 가면 결국 부동산은 무너진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당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면 그럼 다른 쪽으로 자산을 올려야 되는데 내수 부양한다고 그게 다 커버가 될까요? 소비로? 그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의 자산 하락을 일부 막보자 주식시장 부양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 정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이즈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GDP 정도 수준의 그 수준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도록 아마 드라이버를 계속해서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건 언제? 미국의 금리를 내릴 때마다
한 단계씩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시면서 그렇게 전개가 될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호탄을 쐈는데도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나 액팅을 보고 나서 하나씩 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쭉쭉 뽑아가지고는 이 통화 가치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통화 공격이나 이런 것들 물론 막아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어질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